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잘 안 나는데요. 예. 뭐,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 소장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오늘 주제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제가 지난번 확실히 약속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네. 당사자들이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때 뭐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두 분 신청하셨습니까? 저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아, 네. 오늘 받았습니다. 받으셨고요. 네, 관제 기부 논란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온라인 신청 동의란이 좀 애매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원금 기부를 좀 늘리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에다가 네. 지원 기부까지 딱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되게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그렇게 뭐 야비하거나 꼼수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실무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이트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헷갈렸어요, 되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위에 거에 뭐 다 일괄 동의하십니까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잖아요. 네. 저도 체크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길래 누를 뻔했어요. 그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부하시겠습니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첫 화면에다가 뭐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부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첫 화면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 줬다. 그러면은 소비 활성화에 기하는 쪽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재정 절약의 전략을 택했습니까? 저는 저번에 나와서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네. 그 제 거는 기부하기로 했고요. 제가 4인 가족에서 100만 원 받았는데 나머지 25만 원씩 75만 원은 각자 가족들에게 나눠줬고요. 제 네. 거는 기부할 겁니다. 네. 네. 그 돈으로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포인트로 받았는데 포인트로. 저는 포인트로 받고 가족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줬습니다. 본인이 아하, 현금으로 미리 나눠주고. 그래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받았고요. 저는 받았는데 저는 기부하지 않고 저는 이제 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받아서 그러면 사용할 50이던가요? 60? 원래 60인데요. 네. 저는 경기도 살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받은 거 일부를 제하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몇만 원 정도 받았어요. 네. 저는 그냥 다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차별이죠, 저게.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좀 제하고 지급이 됐는데 아마 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데 용인시하고 네. 경기도에서 지급받은 거 일부를 제하고 아마 지급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부를 하든 아니면 사용하든 둘 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 자체가 국가 정책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부하신 분은 기부하신 분대로 박수를 받아야 되고 또 받아서 열심히 쓰시는 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지금 21대 국회 이제 새 국회 개원 준비에 바쁜데요. 최 교수님 일단 김태년, 주호영 여야의 원내 대표들의 어떻습니까? 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김태년 의원도 그렇게 뭐 강경파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지금 원포인트 뭐 국회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주호영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오늘 사실 만나기로 일정은 했다가 잡혔는데 이제 연기가 의제들이 됐죠. 이제. 예, 그런데 부의장들이 만나서 원내 부대표들이 만나서 또 논의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 브리치된 법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엠번방 관련된 사건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아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원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도 슬기롭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근데 하지만 김태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과 협상이 잘 안 될 때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저번에도 한번 여당 구조가 그렇습니까? 지금 한 2주 전에 그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 우리가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우리의 그동안 정치적인 수건 사업과 개혁 법안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또 야당 눈치 볼 것 없다. 이런 건 얘기까지 나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급할 수가 있어요. 자, 177석이라는 국민적인 선택과 지지 이것을 통해서
옛날 열린우리당은 의석수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때 추구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 특히 4대 개혁 법안이라고 한 부분을 처리 못해서 우리가 밀렸다. 과거 지금 열린우리당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그러한 법적인 체계를 완성하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의 활용 점정은 개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개원 구성 협상은 이제 뭐 정당끼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끼리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지금 통합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일정이라든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는 가운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당에서 자체 지금 전대하는 걸로 돼 있고 의제가 지금 자칫 또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이 아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는 참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한 얘기 하려다가 지금 참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국민들 앞에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보세요. 왜 지금 이게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냐면 임기가 이달 29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들 때 이 당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합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29일로 29일이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이죠. 그렇죠. 그날로 끝내고 합당한다. 이게 원래 목적에서 만든 당입니다. 그런데 원유철 대표가 갑자기 대표직을 연장해서 계속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이거는 저는 국민의 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자매정당 만든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은 이제 합치기로 이미 결정이 났고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로 국민 앞에 박수를 받거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합당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잃어버린 민심도 찾아올 수 있고 지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국민들이 네. 볼 때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의 이런 태도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통합당도 함께 미래한국당과 함께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의 주장과 논리를 늘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더 이상 뭐 덧붙일 만한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원유철 대표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하. 자기가 당대표직을 유지해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러한 행동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하라 앵커님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어떤 가지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이제 뇌물수수하고 뭐 그런 재판에 1심에서 뭘 하여튼 뭐 받았어요. 네. 그거에서 2심 재판을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제 추측을 해보고 네. 강하라 앵커님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취재를 해온 게 있습니다. 네. 아하, 예. 뭐죠? 그래서 지금 19명의 당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에는 거기에 윤 단성자하고 신당선자 2명만 빼놓고 나머지 17명은 아니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반응.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원유철 대표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당선자들조차도 미래통합과의 통합을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유철 대표의 설득도 주요한 요인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거 하면은 한 4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당신은 원내대표하고 당신은 대변인하고 당신은 정치회의장하고 이렇게 해서 전 당선인의 간부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당과는 어차피 뭐 통합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는 설득 작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당대표 원유철, 사무총장 염동열 사무총장인데 두 분 다 재판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준비라든가 조사를 왜 강하랑 앵커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세요? 뭐 이렇게 원장님이야 워낙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제 강하라 앵커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매주 이런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개혁연대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가장 기하고 큰 지금 있는데요. 현안이죠. 지금. 네, 윤 당선인이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공경을 탈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윤미향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주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용수 할머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럼 친일파입니까? 그분이 그럼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무슨 뭐 회계 부정이다, 아니면은 뭐 자녀가 무슨 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유학 자금 어디서 났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은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30년 전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어려웠던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돈, 기부금이라는 돈과 또 하나는 배지라는 그 권력에 그 본인들의 아름답고 숭고했던 철학과 원칙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초심을 잃었다고 좀 보십니까? 네, 거기 정의연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 친일 세력들이 이렇게 막 공격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처음 결심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할머니들을 다시 바라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싸움이랄까요? 어떤 네. 이 쟁점되는 게 이유가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는 아마도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그 정의기억연대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아니면 하는 활동들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소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든 보수 단체든 아니면 통합당이든 지적할 부분은 만약에 회계 부정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그게 만약에 비리가 있거나 뭐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체나 아니면 검찰이 조사를 해서라도 그건 밝혀내야 한다고 봐요. 만약 그게 사실인지 그럼 아닌지. 정 교수님은 보통의 언론의 역할보다 이번은 좀 과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는 관점보다도 아무래도 정의기억연대나 아니면 이 정대협에서 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핵심만 가지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게 예를 들면 단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선영 소장이 지금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정의기억연대가 아까 얘기했 30년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윤미향 지금 당선인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함께 힘들게 어렵게 해왔어요. 네.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만약 누군가가 이걸 정말 잘못 활용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을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누락이 생겼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 문제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 정의기억연대나 이쪽에서 아마 이게 반감을 갖는 이유가 그 전체를 완전히 그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활동 내용 모두 다가 부정되는 듯한 태도로 오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해명할 건 해명하고 소명하면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정의기억연대도 뭐 예컨대 우리는 오늘 또 입장을 바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감사도 받겠다고 그랬어요. 네.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 정확하게 소명하길 바랍니다. 그걸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혹시 좋겠습니다. 언론이 과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언론이 어떤 과한 공격을 했나요? 이분들의 지출명세서 같은 것을 보면서 회계 부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회계법상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지, 이분들이 그 숭고한 가치, 숭고한 운동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의혹과 관련돼서는 정의연에서 명백한 해답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뭐 동의해요. 저 예.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예, 뭐 지금 이제 통합당 특히 민경우 의원이 지금 계속 부정개표 관련 얘기를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공개했던 그 투표 용지 관련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은 보니까 현상금까지 내걸고 뭐 신고할 분 하라고까지 나왔는데요. 최근 민경우 의원의 집요한 이 주장과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검찰 고발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발표는 지금 누군가가 원래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가져다가 이게 마치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통해서 경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게 나가게 됐고 밖으로. 물론 선관위도 책임질
부분을 책임져야겠죠. 이걸 잘 관리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어떻게 민경욱 의원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이렇게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뢰가 있었고 특별히 다른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민경욱 의원과 몇몇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결국은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의 민심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김무성 의원도 보수 유튜버의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그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는요, 예. 김무성, 유승민은 완전히 XX예요. 네. 정말 왜냐하면 박근혜를 배신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이 자리에서 옮길 수 없는 많은 험한 말들을 하는데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돈과 자신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병호 TV 같은 상당히 경우는 보니까 우리 장 소장은 개별적인 사안에 딱 놓치지 않고 그런 분석을 많이 하시대요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야, 아니 뭐 죄송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정말 민경욱 의원의 이런 얘기들은 정말 창피해요. 창피하고 저는 동조자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병호 TV, 공병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 공천파동 때문에 구독자가 46만 명까지 줄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51만 명으로 5만 명이 늘었어요. 최근에 행보로 늘렸다. 네. 그리고 페이지 그 구독하는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상당한 숫자로 늘었더라고요. 결국에 돈 문제 같아요, 저는. 민경욱 의원도 이제 5월 29일 지나면은 민경욱 TV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원래 계속 또 방송했던 네. 사람이니까. 부정선거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원진 대표를 대신해서 그 태극기부들의 부대들의 또 대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길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피합니다. 네, 마지막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는 18일에 네. 5.18 40주년 맞아서 먼저 방문하겠다는 행보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죠. 당연히 하고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분들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대표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쇄신 움직임도 상당히 느껴지고요. 네, 그럼요. 그런 역동성이 있어야 보수가 저 사람들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거든요. 지금은 국민들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 쟤네들 뭐 변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눈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초재선 의원들이든 아니면은 젊은 비대위를 구성한 분들이든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변화의 생각합니다. 전기가 이번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호영 대표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부분들을 상당히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 같은데 주호영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이게 초선 의원들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당 전체로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초선 의원들이 이런 행보는 정말 잘하는 행보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 갖고 있던 수구적인 어떤 이미지, 통합당이 갖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5.18 망언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대 국회에서 지금 통합당 의원들 중에 처벌받거나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논란됐던 분이 몇 분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당이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초선 의원들의 변화가 초선 의원에만 머물지 말고 통합당 전체로 또는 미래한국당 전체로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만 중도 세력들이 통합당을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어떤 지지층들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시금석이 5.18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될 텐데 그런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초선 의원들의 박수를 보내고 이 초선 의원들의 행보와 발길이 결국 당원 전체에게 전파돼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그런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잃어버린 그 중도의 마음들 다시 끌어오기가 예.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10초만 예, 말씀드립니다. 얘기하세요. 통합당이 살아나가고 있다, 살 수 있다라는 저런 바로미터는요. 최준봉 교수님께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야 통합당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가 통합당이 살아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슈 뉴스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건강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